1542년 자금성 한밤중 16명의 궁녀들이 황제의 침실로 조용히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어린 소녀는 겨우 14살. 떨리는 손으로 커튼끈을 황제의 목에 감으며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 순간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2개뿐이었습니다. 성공해서 지옥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거나. 하지만 극도의 긴장 때문일까요? 매듭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어요. 끈이 걸리고 황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 순간 16명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었죠. 며칠 후 이들은 1000번 베는 형이라는 참혹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어린 소녀들로 하여금 확실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황제를 죽이려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궁중 음모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을 가축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절망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하게 포장된 자금성 뒤에 숨겨진 2000년간의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는 로맨틱한 후궁 이야기가 아니라 수만 명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진짜 지옥 말이에요. 이 순간은 그들에게 자유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중간은 없었어요. 성공하면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극도의 긴장 때문인지 그들은 매듭을 잘못 묶었어요. 리본이 걸리고 황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 여성들은 곧 1000번 베는 형이라는 잔혹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몸에 1000개의 칼날이 들어가는 고통을. 하지만 그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황제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여성들을 황제의 불멸을 위한 가축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절망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름답게 포장된 자금성 뒤에 숨겨진 2000년간의 공포와 고문 그리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후궁 이야기와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로맨스나 궁중 음모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하려 했던, 때로는 저항하려 했던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자금성을 보세요. 붉은 벽과 금빛 지붕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화려한 건축물을 감상하러 옵니다.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SNS에 올리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감금당하고 학대당한 숨겨진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이 화려한 궁전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감옥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걷는 그 복도에서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울부짖었어요.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그 정원에서 발이 묶인 채로 걸을 수도 없는 여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들 안에서 황제의 변덕 하나에 목숨이 좌우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중국 황실 후궁 시스템은 기원전 221년 진나라부터 1912년 청나라까지 무려 2000년간 지속되었어요. 2000년이에요.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 이 잔혹한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2만 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2만 명이라니 지금 서울의 한 구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모든 여성들이 한 명의 남자를 위해 감금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모든 여성들은 내정이라 불리는 궁궐의 북쪽 구역에 격리되어 평생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바깥 세상은 그들에게 금지된 꿈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고향도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명나라 시대의 선발 과정은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잔혹했습니다. 3년마다 관리들이 전국을 휩쓸며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들을 찾아다녔어요. 마치 좋은 물건을 고르듯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요 기준은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혈통, 덕행, 품격이었죠. 아름다움보다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들을 소녀들을 원했던 거예요. 선택된 순간 이 소녀들은 가족들과 영원히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 형제 자매의 마지막 포옹, 고향의 마지막 풍경, 모든 것이 그 순간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뿐이었죠. 새로 도착한 소녀의 감각적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14살 혹은 15살짜리 시골 소녀가 갑자기 이 거대한 궁궐에 던져진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군대가 지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문들, 자신의 고향보다 긴 복도들, 끝이 보이지 않는 건물들, 청각적으로는 수천 벌의 비단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익숙하지 않은 북경 방언으로 속삭이는 소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울음소리들, 후각적으로는 값비싼 향의 냄새와 두려움의 차가운 냄새, 그리고 권력의 무거운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 소녀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바로 극도로 엄격한 위계였습니다. 정점에는 황후가 있었어요. 황제의 유일한 공식 부인으로 세상의 어머니라고 불렸죠. 하지만 황후라고 해서 자유로웠을까요? 전혀요. 그녀 역시 이 시스템의 포로였어요. 다만 좀 더 좋은 감옥에 있었을 뿐이죠. 그 아래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첩들, 하녀들, 공주들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성의 운명은 전적으로 황제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황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황제 기분이 나쁘다면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통제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2만 명의 여성들을 한 곳에 가둬두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정교하고 잔혹한 통제 메커니즘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진정한 간수였죠.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황제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황제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남성은 아무도 내정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환관들만이 허용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10만 명의 환관이 있었어요. 10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나요? 현재 한국의 웬만한 시인구와 맞먹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관이 된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8살, 때로는 그보다 더 어린 소년들이 강제로 거세당했어요. 중국에서는 성기와 음낭을 모두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마취도 없이 날카로운 칼로 말이죠. 상상할 수 있나요? 8살짜리 아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생존율은 60% 미만이었어요. 10명 중 4명은 죽었다는 뜻이죠. 살아남은 자들도 끔찍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실금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당했으며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절망과 한이 그들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통제 메커니즘은 정말 기가 막히게 관료적이었어요. 바로 관료적 친밀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비서들이 주홍색 잉크를 찍은 붓으로 황제의 성생활을 일일이 기록했어요.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이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이랬습니다. 첩들은 황제와 만나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고 궁중 의사의 철저한 검진을 받아야 했어요. 병이 있는지, 임신했는지, 심지어 월경 중인지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황제의 침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배달하듯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10세기 중국의 달력이 시간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황제의 성관계 일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국의 안녕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거든요. 황제의 성생활이 곧 나라의 운명이라고 믿었던 거죠. 얼마나 absurd한가요? 세 번째는 아마 가장 잔혹한 통제 방법이었을 거예요. 바로 전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완벽한 물리적 족쇄였어요. 사살부터 시작해서 소녀의 발등뼈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발가락들을 발 아래로 접어서 천으로 꽉꽉 묶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4살짜리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살과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작은 뼈들이 부서지는 소리, 아이의 비명소리, 썩은 살 냄새,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절대적인 통제였습니다. 전족을 한 여성들은 절대로 빨리 걸을 수 없었고 뛸 수도 없었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나 독립성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충격적인 개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16명의 여성들이 왜 목숨을 걸고 황제를 암살하려 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가정 황제는 1521년부터 1567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인간에겐 불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어요. 홍연이라는 불로불사약을 복용했는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녀들의 월경혈이 핵심 성분으로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말이 되나요? 인간의 피를 약으로 만든다니. 더 끔찍한 건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당시 궁중 의사들이 진짜로 권했던 의학적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를 위해 수백 명의 소녀들을 마치 가축처럼 가둬뒀습니다. 일부는 13, 14살에 불과했어요. 이들을 혈액 농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 소녀들의 식단은 오직 뽕잎과 빗물로만 제한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더러워진다고 믿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성장기 소녀들이 뽕잎과 빗물만 먹고 살았다고요.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렸겠죠. 병이 든 소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타를 당하거나 궁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딘가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두었죠. 1552년에는 208명의 소녀를 더 데려왔어요. 1555년에는 8살 미만의 150명의 소녀들을 데려와서 사춘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의 몸을 착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8살이에요? 여러분, 8살짜리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런 목적으로 감금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이것이 바로 1542년 임흥사건의 배경입니다. 이건 가정황제의 괴물 같은 시스템 하에서 고통받던 여성들이 마침내 폭발한 사건이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16명의 여성들이 머리끈과 커튼 끈을 사용해서 황제를 목졸라 죽이려 했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매듭을 잘못 묶어서 실패했습니다. 한 공모자가 공황 상태에 빠져 방황후에게 자백했어요. 그 순간 16명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었죠. 처형은 방황후가 직접 명령했습니다. 16명의 여성들이 능지처참, 즉 1000번 베는 형으로 처형되었어요. 이 끔찍한 고문은 며칠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베어가면서 최대한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집단 처벌도 있었어요. 이 여성들의 가족 중 10명은 참수당하고 20명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가족들까지 처벌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 시스템의 무서운 점이죠. 개인의 행동이 혈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가정 황제의 반응을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는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단순히 경비를 더 강화하고
300명의 소녀를 더 데려왔습니다. 16명의 여성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는데 그의 반응이 고작 이거였어요. 이것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 상실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이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을 좀 더 흘려서 1900년으로 가보면 또 다른 비극적인 인물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이름은 진비였습니다. 진비는 광서 황제의 사랑받는 첩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첩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지적이며 외부 세계와 정치 개혁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당시는 중국이 서구 열강들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데 진비는 중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성으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강력한 적수가 있었으니 바로 서태후 자이였어요. 자이는 진비가 황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진비가 정치 개혁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보수적인 자이에게는 현상 유지가 최고였거든요. 자이는 진비를 정치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처벌했고 황관들에게 공개적으로 태형을 가하도록 명령했어요. 왕실 여성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건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진비의 진짜 죄가 뭐였을까요? 젊고 진보적이며 수능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황제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은 1900년에 일어났어요. 의화단 사건으로 베이징이 혼란에 빠지자 황실이 도망치던 중이었죠. 자이는 진비에게 자살하라고 명령했어요. 외국 군인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라는 거짓 자비를 베풀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비는 거부했습니다. 진비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24살의 젊은 여성이 황제에게 간청합니다. 폐하, 도망가지 마시고 남아서 협상하십시오. 나라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나라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분노한 자이는 환관들에게 24세의 진비를 우물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우물에 던져 넣은 거예요. 상상할 수 있나요? 차가운 물 속에서 혼자 죽어가는 그 공포와 절망을. 그 우물은 오늘날도 자금성에 남아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우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시스템의 심리적,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숫자로 보면 더욱 끔찍해요. 어떤 황제들은 9,000명이 넘는 첩을 두었습니다. 9,000명이요. 한 명의 남자를 위해 9,000명의 여성이 감금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건 이 9,000명 중 대부분이 황제를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영원한 기다림의 상태로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어쩌면 혹시나 황제가 자신을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희망만 품고 말이죠. 이 시스템은 사회적 감옥이기도 했어요. 여성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었거든요. 우정은 위험했고 정치적 동맹으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우려 하면 당파를 만든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경쟁과 고립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만들었어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미친 궁녀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미쳤을까요? 아니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슬픈 인물이 또 있어요. 바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서태후 자이의 이야기입니다. 자이는 처음에는 낮은 계급의 첩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수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온 피해자였죠. 하지만 운명적으로 황제의 유일한 아들을 낳음으로써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자이는 정교한 쿠데타를 조직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어요.
시스템의 피해자에서 가장 무자비한 가해자로 변신한 거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이에요. 피해자도 생존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졌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독살했다는 의혹도 있고 며느리인 알루트 황후를 자살로 내몰기도 했어요. 한때 같은 처지였던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했죠.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포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그의 첩들이 종종 산채로 함께 매장되었어요.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집단 살인이었죠. 산 사람을 무덤에 같이 묻는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의 잔혹성은 궁궐을 넘어 사회 전체로 스며들었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일상화되었죠. 후궁 시스템은 단순히 황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이 모든 고통과 공포가 로맨스로 포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TV 드라마와 소설들은 후궁 생활을 낭만화해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황제의 사랑을 놓고 우아하게 경쟁하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어요. 전족의 고통, 혈액 착취, 살인의 현실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로맨스와 궁중 음모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런 왜곡된 묘사는 정말 위험해요.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삭제하거든요. 마치 아우슈비츠를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저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보였던 사람들을 말이에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후궁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 고립, 위계, 여성에 대한 정상화된 폭력은 현재도 전 세계의 인신매매나 성착취 같은 현대 학대 시스템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저항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정 황제를 죽이려 했던 16명의 여성들은 견딜 수 없는 삶보다 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비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황제에게 나라를 위해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도 개인적인 안전보다 국가를 걱정했던 거예요. 이런 용기와 품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름도 남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작은 저항을 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황제의 명령을 조금 늦게 따르기, 서로를 몰래 위로하기, 금지된 편지 전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발각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금성을 방문할 때 보는 것은 공포의 기반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기념물입니다. 그 화려한 건축물 하나하나가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피로 만들어졌어요. 진비가 죽은 우물은 이제 그냥 사소한 관광 포인트일 뿐이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는 가이드북 한 구석에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편안하고 낭만화된 거짓 이야기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지만 진실한 이야기를 마주할 것인지 말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부분만 골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추악하고 끔찍한 부분도 함께 직시하는 거죠. 그들의 고통의 현실과 저항의 용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 여성들을 진정으로 기립니다. 존엄을 위한 그들의 싸움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전할 때마다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때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죠. 2000년간 지속된 그 잔혹한 제국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에 맞서 싸웠던 여성들의 용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억압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밍 사건에 16명 여성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의 저항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용기는 역사 속에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비의 마지막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그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역사란 과거에 갇힌 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대화거든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할 것인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편리한 거짓말을 진실보다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전해야 할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요하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진실을 알리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역사의 뒷면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역사의 진실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한 그들의 용기는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